I'm sorry, don't I know you? 영머니, 오늘의 영화는 드림 시나리오입니다. 평범 그 자체여서 존재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던 대학 교수 폴은 모든 사람들의 꿈에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단숨에 유명세를 얻어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으나 어느 날부터 갑자기 폴이 등장하는 모든 꿈이 악몽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So, 니콜라스 케이지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했는데 네. 한동안 망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안 보다가 다시 봤는데 연기는 역시 여전히 너무 잘하더라고요. 진짜 니콜라스 케이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오늘 알아봤는데 이 연기에 약간 진심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저는 이렇게 늘 잊을 수 없는 코네어의 그 약간 뭐랄까 병맛 그렇게 뭐 장발하고 장발하고 장발의 병맛 엄청 섹시한 척. 전혀 안 그런데 네. 오히려 더락은 진짜 명작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그 저희- 찌질한 연기 너무 잘하잖아요. 재미도 있고 숀 코너리가 또 워낙 잘 살려주고 맞아요. 더락 사실 애들이랑도 봤거든요. 오히려 애들도 재밌어요. 역시 명작은 옛날에 만들었어도 재밌다. 너무 재밌죠. 우리 아들 되게 진지하게 파봤잖아요. FC8이 저렇게 미사일 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막 그러면서 그렇죠. 사람이 튕겨져 나오고 나오는 끝나는 게 말이 안 되죠. 되는데. 네. 하여튼 니콜라스 케이지 막 다시 찾아보면서 라스베가스를 떠나면도 생각나고 네. 패밀리맨도 생각나고 이번 거 영화도 연기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영화? 이번에 영화 보면서 잔근육이 정말 좋은 연기 잔근육이 정말 좋은 배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렇게 방귀 뀌는 장면도 있고 막 그거 되게 슬픈 장면. 맞아요. 부인이랑 약간 이제 생활 연기하는 장면도 있는데 아. 극적인 연기를 하지 않는데 연기를 하고 있는 게 너무 느껴지잖아요. 이 사람은 참 잔근육 연기 잔근육이 참 좋은 배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치면은 저는 진짜 니콜라스 케이지가 머리가 다 그렇게 빠진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머리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네. 최근 거 보면 대머리 아니잖아요. 이렇게 뭐 여기가 좀 맞아요. 후퇴는 했으나 네. 그렇게 보면 코네어 뒤로 그렇게 죽도록 후퇴한 것 같진 않은 그렇죠, 머리. 그렇죠. 네. 최근에 이 영화 홍보하려고 응. 그 할리우드에서 뭐 이렇게 영화 인터뷰도 찍고 이런 거 보면은 머리가 정상적으로 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미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너무 대머리 같았어. 자연스럽게. 특수분장한 거거든요. 그렇게 찾아보니까 본인이 연기 되게 하고 싶었다고 이 영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포인트가 그랬을까? 본인은 90년대부터 탑스타였잖아요. 이 영화를 찍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느꼈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네. 자기 갑자기 한순간에 유명해지고. 유명해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날 싫어하고 그리고 갑자기 자기도 하지 않은 루머가 발생하고 이유와 상관없이 갑자기 사과를 해야 되는 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이 영화에 되게 좀 진심으로 담아서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렇게 하니까 또 되게 느낌이 다르네. 그쵸. 영화에 대한 네, 느낌이. 네. 니콜라스 케이지가 돈을 진짜 많이 벌었어요. 1,800억 넘게 벌었대요. 젊을 때. 네. 근데 무분별한 소비와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우리 주제를 맨날 하는 거 있죠. 서브프라임이 니콜라스도 망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빚이 80억이었대요. 자기. 근데 파산 안 하고 자기 갚아야 된다. 네. 그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약간 무분별한 영화를 찍었는데 네. 그거 자기 부끄럽지 않다는 거야. 인터뷰한 거 저는 되게 좋았어요.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면 칭찬하는데 배우가 작품을 고르지 않고 열심히 많이 한 거는 왜 비난받아야 되냐. 그리고 맞아요. 나는 실제로 생활고가 있고 내가 그 빚을 성실하게 갚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금액을 고려해서 출연을 했다. 그렇지만은 나는 뭐 부끄럽지 않고 나는 꼭 갚을 거다 그랬는데 갚았거든. 네. 2023년 다 갚았대요. 네. 80억. 놀랍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갚을 능력이 있으면 갚을 것 같긴 한데 80억을 갚았더라고. 1년에 4편씩 찍었대요. 엄청 많이 찍었네요. 다 갚고 다시 슈퍼카를 타고 네. 그 36살 어린 일본계 여자와 재혼해서 딸을 낳고 살고 있잖아요. 나름 성공한 인생. 그렇게 당당한 매력에 제가 어느 포인트가 성공했는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연기력을 말하는 거예요. 당당한 그런 당당한 매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어린 여자들 다 그건 별로 부럽진 않지만 다 갚을 수 있다. 그거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린 여자를 만나면 그 여기 영화에 드림 시나리오 나온 그 중간에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부끄러운 일. 하여튼 니콜라스 케이지를 다시 봤다. 감독도 뭐 되게 이름 있는 분이죠. 감독님은 크리스토퍼 보글리라는 감독님이신데 노르웨이 분이세요. 네, 노르웨이 분이신데 광고, 뭐 단편 영화 이런 걸 찍으시다가 독창적인 연출력으로 좀 주목을 받으셨나 봐요.
이 전에 찍었던 영화 드립이라는 영화도 셀럽들의 이면을 다룬 영화를 찍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있는. 네, 그런 감독님이신 것 같아요. 저는 감독 그 관련해서 네. 전작의 해시태그 시그네. 네. 요약본을 봤는데 오 나름 충격적이에요 그 영화 생각보다. 네. 관종의 끝장 그런 느낌? 네. 그리고 그 비슷한 면이 있어요. 약간 스포가 되는데 해시태그 그 시그네를 보면 맨 마지막 해시태그 시그네가 생각했던 어떤 미래의 모습과 현실의 내 모습에 이렇게 괴리가 이렇게 쭉 갈라져서 간대요. 네. 저는 영화를 보지는 않았지만 다이제스트에. 근데 지금 드림 시나리오도 보면 니콜라스 케이지가 바랬던 어떤 이상적인 이 길하고 현실하고 자꾸 막 멀어져요. 점점 틀어지잖아요. 그런 부분 되게 비슷하다. 같은 사람이 했구나. 그리고 약간 굳이 왜 저래서 일을 키우지?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네. 드림 시나리오는 좀 덜한데 이 앞에 영화는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관심이 많은 감독? 전반적으로 사실 저는 영화는 되게 나름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냥 이렇게 재밌게 봤는데 극장이 딱 크레딧 올라가자마자 첫 번째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이걸 영몽이 어떻게 찍지? 첫 번째고 이거 어떻게 찍지? 왜냐면 저희가 약간 경제적인 얘기도 막 뽑아내야 되는데 여기 뭐 그걸 찾기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찾는데 두 번째는 영화를 바꿀까? 이렇게 해갖고 제가 민표한테 야, 영화 이거 바꿀까 그랬더니 민표는 또 의외로 아까 되게 재밌게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다시 생각해서 저 찾아냈거든요. 네.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이거 영화 어떻게 하지? 이걸로. 네. 이제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명장면 또 꼽아볼까요? 명장면. 후반부에 사람들이 이마에 맞아요. 사인회 같은 거 하면서 전구가 떨어지는 게 똑같은 데 맞아요. 낙인이 돼버려서 또 다치는 느낌을 그렇게 보여준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어요. 와, 저 거기까지 보지도 못했어요. 되게 똑같은 데 다치는 신기하게 그걸 찾으셨네. 그러니까요. 굉장히 아파요. 맞아요. 그 후반부에 두 번째 다치는 장면은 조금 뜬금없는 느낌은 있었거든요. 이 영화는 되게 은유적인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되게 잘 많이 넣었고 잘 살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이 영화 전체가 일단 은유죠. SNS라는 어떤 가상의 세계에 대한 은유인 거고 거기서 자기가 실제로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실제 내가 다치는 상황에 대한 은유를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다친 데가 또 다친다든지 직업은 생물학자잖아요. 동물학자에 가깝죠. 그래서 처음에 강의를 하는데 얼룩말들의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알고 지냈던 사람이 이제 그 네이처에 기고를 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개미에 대한 개미의 군집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해 되게 관심이 많은 그 군집 활동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정작 인간들의 군집 활동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자기 스스로 다친다는 것도 읽혀지더라고요. 맞네요. 되게 강조해서 얘기하거든요. 얼룩말 맞아요. 여러 번 대사에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눈이 띄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별 생각 없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영화가 되게 나름 찢고 뜯고 할 만한 게 되게 많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영화 간단한 소감. 저는 니콜라스 케이지의 그 특유의 연기 너무 좋았고 예전에 그 유행했던 밈이 있었는데 그거 모티브로 만들어진 것 같아가지고 그 밈 유행했을 때 나왔던 상상들도 막 달아지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봤고요. 디스맨 말하는 거지, 디스맨. 꿈에 나왔다. 네네. 근데 영화사에서는 긍정도 부정도 안 했대. 디스맨. 근데 뭐 보는 사람은 다 뻔히 알 것 같던데요. 그리고 디스맨 그거 만들어낸 거잖아. 진짜가 아니래. 그거 뭐 그렇대요. 인상 깊었던 장면. 마지막 장면이 아무래도 제일 인상 깊었거든요. 전반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은 있었는데 결국에 가장 뭔가 잃어버린 거는 부부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는데 지나고 보니 결국에 제일 소중했고 당신의 꿈에 들어가고 싶었고 이런 의미가 갑자기 마지막은 좀 로맨틱하게 느껴져가지고 좀 인상 깊었어요. 난 사실 별로 공감은 안 되지만 아니 니콜라스 케이지가 공감이 안 된다고.
제가 아직 조금 신혼인가 봅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했어. 수많은 한국의 오래된 부부들은 이왕 이렇게 헤어졌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참고로 나는 아니고. 아, 그죠. 나도 살아야지. 저희 다 그렇죠. 오케이. 알았어. 혹시 하나 뭐 추가로 얘기하고 싶은 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꿈속에서 광고하는 그게 네, 엄청 파급력이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아이템이 제일 떠오르고 그럴까 하니까 그냥 실제로도 막 그 슈퍼볼 광고나 이런 데서 막 엄청 광고비 들어가지고 광고 막 하는데 짜릿짜릿하게 그냥 기억에 파편 남게 심어주잖아요. 대부분 사실 식음료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봐도 제가 니콜라스 케이지였으면은 스프라이트 광고 받아들였을 것 같다. 돈도 엄청 많이 벌었을 것 같고. 오케이. 알았어. 사실 개인적으로 명장면은 그 니콜라스 케이지가 혼자 이렇게 사과 비슷한 한 걸 때 연기를 잘했다는 측면에서 왜 좋았냐면 니콜라스 케이지가 입장에서 나름 저는 최선을 다하는 느낌이었어요. 그 장면 볼 때. 근데 이제 남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잖아요. 그 보면 부인부터 해갖고 관객의 입장에서 니콜라스 케이지 역할 그 교수님의 감정이입을 시키게 하는 거를 했다면 연기를 잘한 거네 이런 생각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하는 일이 이제 대고객 상담 일을 하니까 사과를 하는 일이 많아요. 뭔가 사과를 할 때. 근데 사실 사과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진솔된 얘기를 해야 사과거든요. 보면 약간의 변명 같은 얘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과를 하다 보면. 왜냐면 회사에서는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고방식의 직원이면 상대편 고객한테 피해를 주기 위한 행동을 하기는 힘들어요. 대부분의 직원은.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뭔가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 니콜라스 케이지가 막 고의성을 갖고 누구 힘들게 한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생긴 거잖아요. 그걸 사과할 때 나도 사실 의도한 게 아니다를 강조해서 얘기하는 측면을 보면서 사과하는 게 힘들고 두 번째는 약간 미디어 속성을 알면 본인이 나서지 않고 중간에 스무딩 해준 사람이 누가 사과를 엮어서 하면 좀 더 대중들한테 먹혔겠다. 그렇죠. 본인 얘기만 한 거라고 부인이 비난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누군가 스무딩 해주고 그 인터넷 보는 거 있죠. 사과의 정석. 왜 잘못된지 원인 분석. 그다음 진솔된 사과. 세 번째 뭐지? 뭐 다시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한 뭐 노력. 뭐 이런 걸 써야 돼. 재발 방지 대책. 뭐 그런 걸 써야 된다. 그러면서 니콜라스 케이지가 세 가지가 다 빠졌구나.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사과의 법칙은 캣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CAT. 그래서 컨텐츠, 애티튜드, 그다음에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사과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태도로 사과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 타이밍에 사과할 것인지. 다 안 맞네요.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봐요. 근데 타이밍도 남들이 시켜가지고 억지로 했고, 애티튜드도 처음에 사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자기 뭐 약간 화를 내는 거였고, 컨텐츠도 자기 변명이라든지 사람들한테 오히려 화를 내는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였으니까. 그게 사실은 억울할 만한 내용이었죠. 억울하죠. 근데 거기 약간 힌트가 있어요. 감독이 제가 봤을 때는 힌트가 있는 게 영화 야구비 약간 더 스포인데 니콜라스 케이지가 상상만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 원죄가 있는 거예요. 니콜라스 케이지 꿈에 나오는데 패턴이 변할 때 니콜라스 케이지가 약간 뭔가 바뀌어서 꿈이 바뀌거든요. 그런 거 느끼셨어요? 처음에 무관심할 때는 꿈속에 니콜라스 케이지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이제 부인하고 이제 침대에서 부부간의 대화를 하고 꿈이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소치를 갔을 때 그 비서랑 그 꿈이 그 대화랑 연결돼 있고 그 꿈에 나온다고 해서 되게 기뻐하면서 부인하고 잠자리를 들 때 부인의 꿈에 내가 나오면 되게 섹시한 남자처럼 나오고 싶다 이런 비슷한 대화를 해요. 맞아요. 약간 성적인 둘이 판타지 비슷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소치에 가서 그 여자 비서 꿈에 나왔을 때는 니콜라스 케이지가 잠자리를 하잖아요. 사과를 받고 싶었던 캐런인가 그 여자가 무슨 TV 나와서 개미지능 뭐 자기가 쓰는 용어를 쓰니까 욕을 막 하잖아요. 화를 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꿈에 니콜라스 케이지가 폭력적으로 변해서 사람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니콜라스 케이지가 상상을 했잖아요. 그 중간에. 그게 그 사람의 죄인 거고 본인이 그 고백할 때 내가 상상한 것만이 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연관관계가 있죠. 사실 그게 이게 꿈이기 때문에
현실에 그 사람이 생성을 한 거랑 그 사람의 개인 다른 사람의 꿈과는 인과관계가 없긴 하죠.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름 그냥 제 뇌피셜이지만 감독이 약간 니콜라스 케이지한테도 죄를 씌운 거죠. 네. 상상을 해서 바뀌었다. 네. 너무 불쌍하잖아요. 상상했는데 남한테 피해를 주는. 우리가 어떻게 상상은 조금 나만의 내밀한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막 이렇게 까발려지는 네, 거예요. 네, 네. 요거 다음 주제랑 이어서 하면 그렇다라면 상상하면 꿈이 바뀌잖아요. 네. 그럼 소츠가 하라고 한 광고가 네. 나쁜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민표랑 똑같은 나쁜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스프라이트를 잡았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꿈과 광고를 연관 지은다고 할 때 좀 뜬금없는 생각이라는 장면이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렇게 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내 꿈속에 만약에 광고 모델로 누군가 광고를 한다면 광고 모델로 예쁜 여자 아이돌이 나왔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쁜 여자 아이돌이 나와서 내 꿈속에 나와서 광고를 한다면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름 할 법한 상상이네. 영화가 보고 나서 한 시간 뒤에 한번 하긴 했습니다. PD님 어떠셨어요? 글쎄. 민표는 돈이 된다고 생각했고 저는 뭐가 제일 처음에 떠올랐냐면 이 영화 잘 보면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오는 꿈은 어떤 꿈이에요? 무서운 꿈. 모두가 무서운 꿈이었어요. 그러면 무서운 꿈의 광고를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부정적인 각인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광고가 안 될 거라 생각했고 네. 굳이 풀자면 이 사람이 유명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 광고를 하는 거는 현실성이 있는데 네. 니콜라스 케이지 꿈에 뭔가 광고를 하는 거는 저는 되게 부정적으로 실제 우리가 꿈을 꾸는 활동을 했을 때 엄청 신나는 꿈보다는 약간 기괴한 면이 다 항상 있거든요, 꿈에. 그렇죠. 근데 그 꿈에 광고를 본다고 하면 네.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부모님이 말한 아이돌이 나오는데 물구나무 서서 계속 걷는 걸 강요하는 거야 나한테. 체육 선생님처럼 회초리 들고. 네. 네. 근데 이제 가슴에 티셔츠는 스프라이트로 돼 있는 거 스프라이트를 먹이면서 막 물구나무 쓰게 한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꿈이라는 게. 저 사실 원래 이거 아이디어 없다 그랬잖아요. 쥐어 짜려고 꿈 광고가 단가가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네. 힌트를 찾으려고 인셉션에 의뢰를 꿈속에 뭔가 하는 의뢰를 받을 때 보상을 얼마 주기로 했지? 그랬는데 금액이 안 나오더라고. 인셉션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네. 금액 얘기가 안 나오고 그래서 꿈은 약간 돈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인플루언서 광고 단가가 나오더라고요. 네. 날두형, 크리스티 호날두가 인플루언서잖아요. 자기 네. 그 추종자 많고 인스타그램이랑 걔가 광고비가 한 10억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호날두 정도는 아니지만 되게 광범위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름 광고비가 높을 것 같다. 네.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뭐 많이 찾아보니까 저도 인플루언서들 써서 광고도 해보고 했는데 약간 천차만별이거든요. 약간 거품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10,000명당 10만 원꼴? 10,000명당 10만 원. 뭐 글 한 번 써준 10만 원꼴이래요. 그래서 도대체 니콜라스 케이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꿈속에 나왔을까? 추론이 안 돼서. 하여튼 저는 안 될 것 같다. 네. 예, 첫 번째. 되게 꿈이라는 게 기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리스크가 네. 있다.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모징도 쥐어짜는데.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긴 했는데 현재 있는 SNS 광고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광고 측정하는 그 기준이 보통 뭐 CTC나 CTR 같은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얼만큼 사람들이 노출이 됐는지 그 노출한 사람들이 얼만큼 이걸 클릭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가격 단가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꿈에서는 그게 자기가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인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광고법에 잘못하면 걸리겠는데? 네, 네. 광고, 그럴 수 있죠. 네. 이 사람들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나한테 광고를 주는 건 네, 이 사람의 내 개인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거라서 있죠. 네. 미국이면 소송할 수도 그렇죠. 있죠. 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결국 그 소치라는 회사가 뭔가 하긴 하잖아요. 비즈니스를 뒤에. 네. 저희 같이 보면 아까 전화통화 민표는 처음에 소치가 사기꾼처럼 등쳐먹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신실한 회사다 이런 평가를 했고 저는 거꾸로 얘기했죠. 신생 회사라 인플루언서가 이 교수님밖에 없었다. 그러지 않겠냐. 대표가 따라갈 정도면 네. 약간 그래서 낚인 거다.
꿈이라는 게 생각보다 광범위한데 가치를 매기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약간 네. 이 영화에 집단 무의식 나오잖아요. 네. 집단 무의식 관련해서 덤머니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 해봤어요. 덤머니에 레딧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거에 대해서 정보를 얻잖아요. 그리고 뭐 물론 무의식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 기저에 게임스탑을 사고 지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생각이 심어졌잖아요. 뭐 마음속에 각자 자라나잖아요. 그리고 보면 덤머니를 보면 각자 자라나서 하는 액티비티가 조금 달라지잖아요. 누구는 끝까지 안 팔고, 누구는 팔고, 누구는 일찍 팔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양호랑 완전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요새 현대 SNS 네. 이런 통해서 기저에 깔릴 수는 있겠다. 네. 네. 그리고 그게 뭐 금전적인 금융 투자나 활동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약간 억지로 끼워 맞추려다가 포기하고 또 광고로 넘어가고.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거에 대해서 유행이 나도 따라가는 그러니까. 현상처럼. 근데 그것도 있는데 소셜 네트워크가 그런 걸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부추기는. 네.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니콜라스 케이지 옷을 이렇게 뽕을 넣었을까요? 그 꿈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한 건가? 부인을 막 구해주잖아 불에서. 그 옷이 그 아내가 얘기했던 난 그 코트 입고 나왔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 옷인 것 같아요. 네. 대박. 네. 그 옷이죠. 오 대박이다. 네. 그러니까 좀 우스꽝스러운 코트라고 이렇게 앞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네. 네.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에 막 이렇게 아내 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약간 우프기도 했어요. 네. 결국 그렇게 피해를 봤던 남의 꿈에 나와서 그렇게 피해를 봤던 사람이 꿈에 막 들어가려고. 꿈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아내는 꿈을 안 꾸잖아요. 네. 꿈을 꾸는 사람들은 이 폴에 대해서 환상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소치에 갔을 때 비서. 네, 비서와 비서는 이 사람에 대한 환상이 엄청나게 있죠. 강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면에 이 아내는 꿈조차 꾸지 않을 정도로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주의자. 네, 환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꿈을 꾸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한테 내 허상을 자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 기계를 해가지고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게 되게 마지막에 오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불쌍한 느낌? 맞아요. 약간 네. 지금 꿈 얘기 한참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은 드네요. 만약에 로또가 광고를 한다. 그러면 로또가 꿈에 광고를 한다. 그러면 판매량이 엄청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되게 불법 같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갑자기 막 근데 찍어줬어. 그것도 네. 꿈에 나올 때 알려주는 애가 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뭐 삼자가 알려줘야 될 것 같잖아요. 산신령 이런 느낌. 그렇죠. 금도끼, 은도끼. 뭐그 바이든이나 네. 뭐 미국의 갑부 분들이나 한국의 재벌분들이 와가지고 번호 이렇게 알려주면. 네. 하여튼 영화가 생각보다 재밌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감독이 공포 영화를 찍어보는 것도 좋겠다. 네. 그러니까 잘할 너무 것 같아요. 막 뭐랄까 요새 제가 공포 영화 사실 솔직히 싫어하기도 하지만 네. 요새 공포 영화 어떤 주류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이질적 안 무서운데 무서울 것 같은 느낌? 네. 그 보면 둘째 딸 꿈에 아빠가 처음 무섭게 나오는 장면이 네. 안 무서운 행동인데 무섭잖아요. 네. 약간 그런 신선한 공포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 사실은 이 영화의 제작에 제작사가 A24, 네. A24인데 그 또 제작자로 참여한 사람 감독이 아리에스터 감독이에요. 근데 그 아리에스터 감독이 만든 영화가 미드소마, 뭐 유전 같은 공포 영화예요. 네. 근데 미드소마는 하나도 어두운 장면이 나오지 않는 공포 영화거든요. 아주 대낮에, 아주 그 야외에서 꽃밭이 이렇게 쫙 펼쳐진 곳에서 나오는 공포 영화인데 무서워요. 네. 유전도 무서워요. 유전도 무섭습니다. 네.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아리에스터 감독이 이제 이 영화에 참여하면서 그런 이제 약간 공포스러운 기괴한 장면들도 많이 연출이 잘 되고, 저도 연출력에 비해서 너무 훌륭한 장면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도 되게 좋았었어요. 블록버스터 아닌 거 치고는 되게 이렇게 섬세하게 잘 만들었다. 네. 이런 느낌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